예, 오늘 이렇게 경기장 숲길에 와서 이렇게 또 유권자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고 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점심때 나와 계시는데요. 최대한 많이 인사 나누고 또 선거 분위기 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예. 저 당원들에게 사과를 걸리셨던데 네. 그 진심은 뭐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국민들에게 사과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셔서 제가 언론인들께 이 질문 받을 때마다 그 표현이 과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지금 이틀 연속으로 얘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께 문자와 이메일로 따로 알려드린 것은 당원들은 우리 당의 근간이고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의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박대중 단장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해서 영상 짧게 올렸다가 삭제한 것이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이라고 이제 제기되는 발언을 당사자들 사진하고 그대로 올렸다가 삭제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그런 발언을 그대로 당사자들 사진하고 그대로 올리는 게 협사당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뭐 해당 영상이 어떤 건지 몰라서 제가 모르겠지만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 기사나 이런 데에서 그런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게 노출되는 것도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최초 속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만 해도 페이스북에다가 그 기사를 대체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다는 발언 중에서 그 유명 아이돌에 대해서 했다는 발언은 또 다른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지적하지도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개연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오늘 국정원에서 어떤 변경도 이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단체에서 계속 2차 가해라는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변경 안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이미 뭐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는 다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은 이것의 뭐 지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본인들도 뭐 선거를 치러야 되다 보니까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500만 원 벌금 받은 판결문 그 약식 기소된 공소장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끝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로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김재원 의원이 YTN에서 말한 거 입장 내실지 혹시 입장 한번 봐주세요. 예, 뭐 김재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가서 계속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9시에 저는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던 지 오래이고 그 일정대로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오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아마 뭐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게 의미 있는 대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사전투표가 사전투표가 그냥 그 선거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거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을 옮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의사가 전달되거나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전혀 금시초문인데 왜 김재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오전에 그 방위비 관련해서 무기 지원이라든지 네. 북한 매체도 말씀하셨는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지난 TV 토론에서도 대한민국이 방위비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의 방산 능력이라든지 군수산업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이런 것보다 다른 지점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팩트체크 또는 검증이라는 취지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전략연구소 중에 가장 권위 있는 CSIS의 빅터 차 한국 수석이 오늘 사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흥미 그리고 그것의 현실성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기고를 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와 완전 다른 틀의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 제 주장에 미국 측이 굉장히 흥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또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현실에만 천착해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법론으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아, 신성부모님이나 경찰 쪽에 혹시 연락하셨던 내용들 추가로 확인하신 건 없으세요? 신성범 의원님은 지난번에 제 차에 올라타시려고 하다가 그때 불발되신 이후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연락한 이후로 딱히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예. 박태준 단장 올린 영상을 내서 전혀 아직 보고가 지금 예, 저는 뭐 인지조차 못 언제 올렸죠? 어제 저녁에 올렸다가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유세 중이었고 뭐 오늘 아침까지 제가 뭐 메시지 작성하고 또 심야 유세하고 이러느라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뭐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거는 곽태중 단장도 뭐 다 내용을 알지 못하고 아마 게시했다가 이걸 그렇게 한 해프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오늘 선관위에 대해 문제 약간 부실 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가 동작하는 것을 이제 선거에 나간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 담론이 상당히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에서 명명백히 밝혀가지고 실제 어떤 선거 관리에 부정이나 아니면 부실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부정선거를 거꾸로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상황을 상황극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거 관리의 방식대로라면은 봉투에 뭐 애초에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거는 발생하기 어려운 정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것은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수사 결과를 오늘 중으로 발표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6개월간 지속된 계엄 국면이 많은 국민들에게 빠른 종식을 이제 기대하던 그런 투표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에 저희가 고무됐었는데 사실 둘째 날이 조금은 더 원래 높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오늘 다들 뭐 학교나 일 때문에 바쁘시겠지만은 짬을 내 가지고 사전투표 종료 시각 전까지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 공덕역 인근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정말 오늘 날씨도 좋고 우리 정치에 관한 재밌는 대화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예, 이번 선거 지금 사전투표 2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웬 말입니까? 저희가 1979년, 80년 이럴 때 사라진 용어인 줄 알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저도 정치한다고 14년째 이제 이 바닥에 있는데 제가 정치하면서 비상계엄이란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의 충격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6개월간의 비상사태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새로운 체제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시기이고 그것을 결정짓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이 다시 대한민국다워지는 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이 유세차에 올라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런 것, 그런 기회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면은 누구도 꿈꾸기 어려운 그런 목표일 것입니다. 제가 살아봤던 미국에서는 이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그 앞에 많은 것들,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고 나중에 국민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이 기회의 사다리라는 것이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가 겪어왔던 이야기, 아마 저희 집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에서도 부모님은 아들, 딸을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먹고 덜 입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고요.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산업화의 선배들, 민주화의 선배들이 후세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각자의 투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다음에 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치 환경 속에서 과연 이 기호 1번과 기호 2번 파란당과 빨간당이 결국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미래 세대에게 맞는 선택을 했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한 합의라는 것이 더 내고 더 받기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말은 좋죠. 더 내고 더 받기.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은 기성세대는 바로 더 받고 미래 세대 젊은 세대는 계속 더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30년, 40년 동안 더 내야 되는, 하지만 그렇게 내고 났더니만은 인구구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부터 조차 불명확한 그런 것을 개혁이라고 지금 포장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이 꾸준히 지급될 수 있도록 개혁을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해서 하자는 얘기 저희 개혁신당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나이가 40입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앞으로 30년, 40년 뒤에도 살아서 제가 오늘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성정당의 정치인분들은 평균 연령이 국회의원이 58세 정도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10년 정도만 폭탄이 안 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30년, 4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30대의 대통령이 됐더니 결국은 개혁의 길을 나섰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마크롱 대통령 인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을 해냈습니다. 프랑스에 보면은 시위하고 마크롱 대통령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본인이 30년 뒤에 40년 뒤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길로 자신의 조국 프랑스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정치하면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이야기가 해드리겠다, 더 주겠다, 걱정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유권자분들에게 감히 거짓말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아직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인데 제가 툭 떨어지는 얘기를 괜히 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미래가 앞으로 먹구름이 껴있는 상황에서 장미만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TV 토론에서 제가 꾸준하게 상대 후보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100조 원에 어느 항목들을 투입할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상대 후보는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약 15조 정도에 해당하는 간병비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몇 퍼센트나 지급하겠다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지금 건강보험이 97조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3년만 되면은 적자가 33조 정도 날 거라는 예측이, 30조 정도 날 거라는 예측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30조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15조 원에 해당하는 감경비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원 마련 대책을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했습니다. 여유가 되는 만큼 하지요. 여유가 없는데 여유가 되는 만큼 하지요. 라는 말은 저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월급 받으면 거기서 세금 까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까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까고 나면은 우리가 받았던 월급 중에서 과연 얼마나 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처분 소득을 많이 남겨서 이 공덕역에서 뺏어만 다니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좀 먹고 가족들과 회식도 하고 사고 싶었던 물건도 사고 그러려면 우리가 과도한 세부담이나 4대 보험료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감하게 불필요한 복지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 중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혜택도 있지만은 때로는 봤을 때 그냥 매일매일 병원 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MRI 같은 경우에는 매우 고가의 고급 의료 서비스지만 몇 년 전에 MRI가 대부분 급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료행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실비 얼마까지 되세요? 거기에 맞춰서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복지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필요한 곳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에게 갈 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통계대로 1년이 365일인데 대한민국에 약 9,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1년에 366번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이 돈이야말로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으로 누군가가 의료 쇼핑을 하고 있고 나이로 환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인이 바로 잡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의료 행위 중에서도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투입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사회적 타협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그래도 다가오는 파고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이미 여러분께서 일선 현장에서 경험하시겠지만 소프트웨어는 AI로 하드웨어는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뒤처지는 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과 우리 개개인에게 닥칠 실업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교육의 문제도 제가 화두로 삼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십수년, 몇십 년 동안 교육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는 이야기가 주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대해 가지고 위화감을 주지 않겠다, 상처받지 않겠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교육이 나갈 길은 돈이 많든 적든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되는 학생들,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나중에 직업을 갖고 본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식이 함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위화감, 낙인 찍기라는 발언에만 집착해서 갈수록 공부해야 될 양은 줄어들고 결국 입시제도에만 손을 대다 보니까 이제는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어렸을 때 몇 문제 못 풀어서 받는 그런 어떤 위화감보다는 나중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는데 내가 학창 시절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하명받지 못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할 때 겪는 서러움이나 아니면은 그때 당면하는 어려움이 훨씬 더 위화감이 큰 것이고 위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사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 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습 목표치를 높였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교육의 틀 안에서 공교육이 더 많은 지원해서 뒤처진 학생이 있을 때는 책임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저 이준석의 교육정책대로 간다면은 우리가 로봇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누가 누구를 감옥 보내고 누가 누구를 방탄하는 것으로 다투는 정치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다루면서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도달하겠습니다. 소중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